이제 43페이지에서 이제 중간 밑에 방가로 2번 30조 2항 손해배상 책임 돼 있죠? 30조 1항 아까 배웠고 이제 30조 2항 이것도 혹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런 사례죠. 30조 2항 갑 집주인이에요. 병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정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예. 자 이제 이렇게 중개의뢰 받아요. 나 월세방 좀 구해줘. 그렇게 할게. 하고서 이제 이 집 저 집 보여주는 거죠. 이쪽으로 중개계약 체결하고 갑집을 처음에 보여줬어요. 싫대요. 싫대요. 다른 집 보여줘요. 싫대요. 계속 싫대요. 짜증 나는 거죠. 날씨도 되게 추웠어요. 비도 오고 막 되게 짜증 나는 날이었어요. 다시 또 이제 갑집을 마지막으로 다시 보여줘요. 좋대요. 왜 진작에 이거 안 보여줬니? 처음 보여준 건데 하루 종일 헛쓰고 했는데. 예? 짜증이 난 거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얘가 왜 보증금을 떼어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례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동네에 있는 을 사무소로 얘를 데려갔어요. 을도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얘도 개업공인중개사고 둘이는 친구 사이였고 어떤 친구? 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사이. 되게 친한 사이였어요.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러면. 근데 친구한테 얘가 이제 테러를 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 사무소에서 이제 병을 데려가서 계약서 쓴 거죠.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갑 대리인이야. 대리인 사칭을 했어요. 이 사무소에서. 자기 사무소가 아니라 을 사무소에서. 그래서 이 사무소에서 대리인 사칭해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매매 계약을. 그리고 계약서 쓴 다음에 내가 계약 체결 대리권도 있으면 중도금 잔금도 내가 갖다 줄 권한이 있어. 갑이 다 나한테 그걸 맡겼어. 하고선 얘가 이제 중도금 잔금 수령해서 들고 튄 거죠. 보증금. 보증금 들고 튄 거예요. 그걸 얘가 사기친 거죠. 그걸 어디서? 을 사무소에서. 을 사무소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대리인 사칭해서 돈 들고 튄 거라고요. 보증금 들고 1억 들고 튀었다고 해보세요. 일단 그러면 손해 입힌 장본인은 누구죠? 얘네요. 얘. 얘는 당연히 책임져야죠. 손해 입힌 장본인인데 얘가 돈 내라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튀었으니까 잡기가 어려운 거고 손해 입힌 장본인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요. 얘는. 문제는 이 사무소만 빌려준 을 얘도 책임이 있나 이게 궁금한 거죠 지금. 정은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 을 요건을 검토하면 돼요. 그게 30조 2항이죠. 이 요건에 해당하면 을도 책임지는 거라고요. 사무소 빌려준 사람도. 요건 첫 번째, 자기 중개사무소를 타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야 돼요. 두 번째, 무과실책임. 무슨 말이죠? 무과실책임은 고의 과실 같은 거는 검토할 필요가 없대요. 사무소 빌려주면 그냥 무조건 책임지래요. 무과실책임이니까. 사무소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했대요. 그래도 책임지라고요. 무과실책임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재산상 손해만. 정신적인 손해는 우리가 안 배운다 그랬어요. 재산상 손해만. 네 번째, 원인과 결과관계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네 가지. 네 가지가 모두 충족하면 30조 2항이 성립해서 사무소를 빌려준 을도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요건을 검토해 볼게요. 요건을. 쉬운 거부터. 뭐가 쉽죠? 이게 쉽네요. 무과실 책임. 사무소 빌려주면 그냥 무조건 책임지라고요. 사무소 빌려줬으니까 을이 정에게 책임지라고요. 사무소 관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책임지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니까. 요것도 쉽네요. 1억 들고 튀었으니까 중개의뢰인 병에게 1억 원 손해가 발생한 거고. 그렇죠? 이것도 쉽고. 사무소를 빌려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관계. 또 을 입장에서는 자기 중개사무소가 맞잖아요. 그리고 을 입장에서는 정이 타인이잖아요. 타인이 중개 행위를 했나 이게 문제라고요. 역시 30조 2항에서도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된다? 중개 행위인지 아닌지. 30조 1항에서도 중개 행위인지 문제됐잖아요. 30조 2항도 마찬가지라고요. 중개 행위인지가 문제가 돼요.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30조 1항의 중개 행위와 30조 2항의 중개 행위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아까 전 시간에 넓게 봤잖아요. 넓게. 판례는 중개 행위를 넓게 본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만 입혔다면 중개행위. 객관적으로 판단하니까.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넓게 볼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을 보세요. 겉모습을 보면 얘가 돈을 수령해서, 객관적 판단이니까 돈을 수령해서 갖다 줄 것처럼 보여요. 겉모습은 그렇게 보인다고요. 낌새가 수상하면 얘가 돈을 안 맡길 거 아니에요. 겉모습은 갖다 줄 것처럼 보이니까 거금을 맡긴 거잖아요.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중개행위가 된다고요. 넓게 봐서. 그리고 얘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돈을 들고 튀었잖아요. 손해 입힌 거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히면 무조건 중개행위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중개행위가 맞다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도 개업공인중개사 손해 입힌 거니까 중개행위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충족이 된 거예요. 네 가지가 모두 다 충족됐으니까 이게 성립했고, 그러면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을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것도 네 가지가 다 충족됐으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얘도 기업공인중개사니까 보험 들었잖아요. 판례는 여기서도 있었어요. 판례는 을 보험 들었어요. 책임져야 돼요. 을이 보험회사 책임을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죠. 책임을 져야. 30조 1항, 30조 2항 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는 거니까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30조 2항도 얘도 뭐다? 보험금 청구 요건이다. 이것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거지. 실제로 얘한테 달라 그러면 안 줄 거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얘 보험회사에 청구한 사안이에요. 보험회사에. 그러니까 이게 다 성립하니까 보험금을 줘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얘가 보험회사가 빡빡 우겨서 고등법원까지는 이겼어요. 뭐라고 우겼냐면 이렇게 우긴 거죠. 보험을 두 번 들어야 된대요. 30조 1항 보험을 들고 30조 2항 보험을 들고 따로따로 두 번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얘는 보험을 한 번 들었대요. 한 번 든 거는 30조 1항 그거를 위한 보험이지 요거 30조 2항을 위한 보험은 별도로 안 들었으니까 보험금을 못 준다 이렇게 해서 1심 이겼고 2심 이겼고 대법원 가서 졌어요. 그럼 진 거예요. 2대 1이라고 이긴 게 아니라 대법원 패소면 그냥 진 거예요. 진 거죠. 그럼 대법원에서는 왜 보험금을 줘라 이렇게 나온 건데요. 보험을 한 번 들어도 된다 그거예요. 한 번 들면 30조 1항, 2항 모두를 위한 보험이 되는 거지 1항 따로 들고 2항 따로 들고 그런 거 아니래요. 한 번 들면 1항, 2항 모두를 위한 그냥 다 보험이 된다 그거예요. 보험을 각각 두 번 드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어야 보험을 두 번, 세 번 들지. 돈도 없는데 보험을 그냥 한 번 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게 뭘 보험을 또 두 번씩이나 들어요. 돈도 없는데 한 번 들면 되지. 그런 거고. 그래서 결론은 보험금을 줘라 그거예요. 30조 1항도 성립되면 보험금 주는 거고 30조 2항도 성립되면 보험금 주는 거고 역시 보험금 청구 요건이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됐고 이게 30조 2항이에요. 43페이지에서 첫 번째 별표는 30조 2항에서도 중개 행위인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역시 똑같다고요. 30조 1항의 중개행위나 30조 2항의 중개행위나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별표는 30조 2항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0조 1항, 2항 모두 다 보험금 청구 요건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별표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죠. 보험을 한 번 들면 1항, 2항 모두를 위한 보험이 된다고요. 보험을 두 번 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주는 거고.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30조 1항, 30조 2항이다. 보험금 청구랑 관련이 있구나. 그렇게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44페이지에서 중개 완성, 중개 보수가 있네요. 중개 보수.
중개 완성은 거래계약 체결되는 거. 매매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 체결이 중개 완성이고, 그럼 이제 돈 받는 거잖아요. 그게 중개 보수예요. 먼저 중개 보수 요율이 있네요. 요율. 이걸 좀 설명드려보면, 요율은 일단 규제의 강도를 좀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게 더 규제가 셀 것인가. 일단 주택이랑 주택 외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토지, 건축물.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주택, 그리고 주택이 아닌 거. 주택 외에는 토지, 상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다 들어가요. 이것들.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거. 그러면 정부가 규제를 할 때 둘 중에서 어느 걸 더 강하게 규제를 해주는 건데요? 당연히 주택이겠죠. 의식주 꼭 필요한 거니까 주택이 더 강하게 규제를 해줘요. 그리고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치법이에요. 서울특별시 조례 이런 거.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조례, 자치법.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하는 거죠. 조례로 규제한다 그러면. 그리고 협의가 있어요. 협의는 뭐냐면 아니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한 거죠. 당연히 조례라는 자치법으로 규제하는 게 그냥 맡기는 것보다는 더 규제가 셀 거잖아요. 법으로 규제해 주는 게. 이렇게. 그래서 짝꿍이 잘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규제의 강도가 센 것끼리 짝꿍이에요. 주택일 때는 뭐가 있어야 한다? 조례가 있어야 돼요. 주택 외에서는 협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짝꿍이 반대로 되면 안 된다고요. 주택인데 협의다? X. 주택 외인데 조례다? X. 주택일 때 조례. 규제의 강도가 센 것끼리 짝꿍. 규제의 강도가 약한 것끼리 짝꿍. 그리고 주택인데 조례가 안 보여요. 틀려요, 이것도. 주택이면 무조건 조례가 있어야 돼. 규제가 세야 되니까. 그리고 주택과 주택 외에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세분화가 돼 있어요. 세밀하게 규제가 들어가는 거. 세분화. 주택과 주택에 둘 중 한 가지만. 뭐만? 주택만. 세밀하게 규제가 들어가는 게 규제가 센 거잖아요. 주택이 규제가 세야 되니까 세분화가 돼 있다고요. 어떻게 세분화가 돼 있냐면 임대차 그리고 매매교환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어요. 매매교환 하나의 세트예요. 뭐만? 주택만 그렇다고요. 주택 임대차, 주택 매매교환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다고요. 주택 외는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주택 외는 임대차나 매매교환이랑 똑같다고요. 그냥 다. 주택만 세분화가 돼 있는 거. 세밀하게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럼 뭐가 규제가 셀까요? 주택 임대차. 서민들이 월세를 사는 게 가장 규제가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 임대차가. 그리고 요율 그러면 0.8% 일단 0.9%가 있어요. 어떤 게 규제가 세죠? 0.8이 규제가 세요. 왜? 조금 받으니까. 조금 받는 게 규제가 센 거예요. 누굴 규제해 주는 건데요? 개업공인중개사를. 규제를 받으니까 조금 받는 거 아니에요. 0.8%가 조금 받는 거니까 더 규제가 센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얘는 0.8이에요. 다른 건 0.9. 주택 매매교환 0.9예요. 주택임대차만 0.8. 주택 외는 0.9. 질문 드려볼게요. 상가 임대차 몇 프로? 0.9. 왜? 상가, 주택 외고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상가 임대차 0.9예요. 상가 매매교환 0.9예요. 상가는 그냥 무조건 0.9. 토지 임대차 몇 프로? 0.9. 토지 매매교환 0.9. 세분화가 안 돼 있으니까. 주택 매매교환 몇 프로? 0.9. 주택 매매교환. 주택 임대차 0.8.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주택 임대차 0.8% 맞죠? 주택 임대차 0.8%, 0.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맞아요? 주택 임대차 규제가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8%고요. 요율도 낮고 그리고 조례로 정한다고요. 규제를 해줘야 되니까. 문제는 주택 매매 교환이에요. 주택 매매 교환 0.9%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OX. 이게 문제예요. 주택 매매 교환 0.9%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맞아요. 맞아요.
고기를 좌우로 흔드시면 안 돼요. 끄덕여야지. 맞는 거예요. 왜? 주택이잖아요. 주택일 땐 조례가 있다니까요. 매매 교환과 임대차는 요율만 다른 거지. 요율만. 다 주택이니까 조례가 있어야 돼요. 주택 외가 조례가 없는 거고, 주택이면 조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만 돼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작년에 이제 주택 외를 세분화를 시켰죠. 주택 외에서 여기서 주택 외에서도 주택과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제 주택 외를 나눠야 돼요. 그 밖에 주택 외 토지, 상가, 그리고 임목, 광업지단, 공장지단 그런 거고,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나눠야 돼요. 이제 주택 외에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나누자. 주거용 오피스텔 요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이, 그리고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싹 다. 그럼 주거용이잖아요.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 다 갖추고 있으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고, 그럼 그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역시 어떻게 주택처럼 세분화가 돼야 돼요. 주택처럼 똑같이 임대차, 매매교환. 당연히 얘가 규제가 세겠죠? 그러면 요율 몇 프로? 0.4%, 0.5% 이렇게요. 뭐만 주거용 오피스텔만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 거죠. 또 이게 또 규제가 센 거고. 또 그럼 그 밖에 주택에는요 이런 거 아니라고, 이런 거. 그냥 0.9 얘는 세분화가 안 돼 있고, 상가, 토지 이런 건 그냥 0.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는 거예요. 그냥 협의로 0.9.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다고요. 임대차 0.4, 매매교환 0.5, 주택은 주택임대차 0.8, 또 주택 매매교환 0.9 세분화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주거용 오피스텔 얘가 0.4, 0.5니까 더 낮은 건가요? 얘는 0.8, 0.9니까 얘 주택인데 뭐 같은 건데 되게 세네 얘는?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주택에 뭐가 있다고요? 조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상한 한도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다고. 조례 0.9 이게 아니라 이 한도 내에서 뭐로 정한다? 조례로 따로 낮춰놨어. 이거 이랑 똑같이.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0.4, 0.5는 조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이미 낮을 만큼 낮잖아요. 없어 조례가. 근데 주택은 0.8, 0.9 높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로 상한선을 더 낮춰놨다고요. 지금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래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0.4%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엑소 조례 없어요. 왜? 주택 외잖아요. 주택 외는 어차피 조례가 없었어요. 얘네 둘 다 본질은 뭔데요? 주택 외잖아요. 주택 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외예요. 오피스텔이니까. 그러니까 조례는 없다고요. 조례는. 오피스텔 당연히 임대차건 매매교환이건 조례 없어요. 뭐만 조례가 있다? 주택만. 주택 외는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0.8, 0.9 이것도 물론 알고 계시는 거지만 얘네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 올해도 문제가 중개보수 계산 문제인데 0.4, 0.5% 이거 안 주어져요. 주택일 때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아니라 조례를 따로 줘요. 실제 조례를. 근데 얘네들은요, 이걸 우리가 외우고 있다가 풀어야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0.4, 매매교환 0.5 외우고 있다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필수로 기억을 해야 한다고요. 얘네들은.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때 이걸 모르면 못 푸니까. 그리고 주택 외, 그 밖에 주택 외, 그 밖에 주택에도 0.9%죠?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조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다가 풀어야 한다고요. 근데 주택일 때는 0.8, 0.9%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조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시험지에 나와요. 그냥 시험지 친절하게. 그래서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데 주택, 그 밖에 주택 외, 오피스텔 얘네들 요율들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요. 0.9%고 0.4, 0.5% 이런 것들은 책상에 살짝 적어도 되겠죠.
근데 이건 나중에 다 알게 되셔서 안 적어도 돼요. 이 정도까지는. 그리고 자, 책을 보시면 44페이지에서 1번 중개보수 요율에서 방가로 1번 주택이고 부속 토지 포함이에요? 대지 포함되죠? 대지가 토지라고 해서 주택 외가 아니에요?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경기도 조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조례 동그라미. 아, 주택이니까 조례가 있어야지. 조례가 안 보이면 틀려요. 그래서 이제 매매교환, 임대차, 주택이니까 또 세분화가 되어 있죠. 주택은 매매교환 0.9%, 임대차 0.8% 이내에서 뭘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아, 조례가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는 0.9, 0.8이 아니라 조례로 더 낮은 요율을 받겠구나. 그런 거죠. 조례로 정하니까. 그 다음 방가로 2번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한 주택외. 그 밖에 주택외죠. 토지, 상가 그런 것들. 그러면 그 밖에 주택외 얘네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가 없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외는. 그 국토교통부령에서 그 밖에 주택외랑 오피스텔로 구분되어 있는 거고 조례는 없어요. 조례는. 그리고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해라. 그 밖에 주택에는 0.9% 이내에서 조례가 아니에요. 협의지. 그럼 이제 방가로 3번 주거용 오피스텔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모든 거 다 갖춰야 돼요.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다 전부 다. 그러면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X. 조례가 보이면 안 된다고 이것도. 정한다 이렇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번에 있는 중개보수 산정 방법이에요. 이제 중개보수를 계산을 해봐야죠. 어렵지가 않아요. 거래금액 곱하기 요율하면 일방 한쪽으로 받는 중개보수가 나와요. 중개보수가. 요율은요. 주택일 때는 시험지에 나온다고요. 시험지. 조례로 정하니까. 근데 주택 외일 때는요. 외우고 있어야죠. 주택 외일 때는 그 밖의 주택에는 0.9 그리고 오피스텔일 때는 임대차 0.4 매매교환 0.5 이건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택일 때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시험지에 친절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만 나왔어요. 지금은요. 주택 외도 막 나와요. 올해 오피스텔 나왔고 작년에 뭐 주택 외 나왔고 작년에는 그 밖에 주택 외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보면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임대차예요. 왜냐면 거래 금액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거래 금액이 되게 쉽거든요. 이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하면 한쪽으로 받는 중개보수니까. 거래 금액이 매매면요. 매매 대금이에요. 5억짜리 매매라면 5억. 이 거래 금액이에요. 전세면 전세 금액이에요. 너무 쉬우니까 임대차에서 나온다고요.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거 임대차에서. 임대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원칙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이게 거래 금액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환산보증금. 앞에 단순보증금. 이렇게 하면 이게 환산보증금 이렇게 부르고 더했으니까 합산액 이렇게 부르게 돼요. 예.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게 거래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에 월세가 20만 원이래요. 곱하기 100을 해요. 얼마죠? 그럼 이게 2천만 원이에요. 더하니까 5천만 원. 이 거래 금액이에요. 5천만 원 곱하기 요율 하면 된다고요. 주택일 때는 시험지에 나와 있으니까. 요율. 일방 한쪽으로 받는 거. 또 원칙이 있으면 두 번째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많지 않아요. 예외는 한 가지예요. 원칙이 있고 예외 한 가지. 합산액. 이 뭔데요? 환산보증금.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이렇게 한 거. 이거. 환산보증금. 요게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70을 곱하래요. 100이 아니라. 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이게 보증금이 좀 낮으면은 70을 곱해서 거래금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에 월세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더하기
10만 원 곱하기 70을 바로 하면 안 되겠죠? 처음에 뭐 해야죠? 100을 해야죠, 처음에. 100을 해봐요. 그럼 4천만 원이, 그쵸? 이게 1천만 원이니까 더하면 4천만 원. 이 4천만 원이 뭔데요? 합산액, 환산보증금. 요게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제껴버리고 곱하기 70을 다시 하라고요, 70을.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을 해라. 그럼 이게 700만 원이니까 3,700만 원. 요게 거래금액. 그럼 4천만 원보다 좀 줄었으니까 중개보수도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죠. 몇만 원 줄어요, 그럼 또. 주의사항은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이거예요. 합산액이 5천만 원 나왔대요. 합산한 금액이 딱 5천만 원 나온 거예요. 이게 원칙일까요? 예외일까요? 원칙이죠. 원칙.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예외잖아요.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까지는 원칙이에요. 5천만 원 나왔을 때 70을 다시 곱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5천만 원이 그냥 거래 금액이에요. 원칙이니까. 또 두 번째. 예외를 판단할 때 뭐로 판단한다? 합산액으로. 단순 보증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요 보증금이 아니라 합산한 금액 환산 보증금으로 예외를 판단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예외가 실상 잘 적용이 안 된다고요. 실상 법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또 빛 좋은 개살구예요. 문의만 좋은 거고 실제로 적용은 잘 안 된다고요. 왜냐면 보세요. 1000에 40 그것도 5천만 원이 1000에 40도 꼭 원칙이 예외가 아니라 보통 원룸도 1000에 40 싼 게 원칙이라고요. 예외가 잘 적용이 안 된다고요. 수도권에서는 거의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주택뿐만 아니라 이 예외가 상가임대차에서도 적용이 돼요. 보증금과 월세가 있으면 무조건 다 적용돼요. 실제로 적용은 안 되지만 주택임대차도 잘 적용이 안 되는데 상가임대차에서 잘 적용되겠어요? 잘 적용이 안 된다고요. 응?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잘 적용이 안 돼도. 왜? 우린 중개보수 받는 입장이니까 이게 적용되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또 받으려고. 저만 또 추잡스럽게 그렇게 그거 안 해서 아유 몇만 원 더 받으시는 게 낫지. 힘들게 중개했는데. 그래서 예외가 실상 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합산액으로 판단하니까. 만약에 단순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 그러면 많이 적용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실상 적용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왜? 더 받는 게 나니까 몇만 원이라도. 그렇게 좀 추잡스럽지만 그게 나아요. 됐고. 요것만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다 쉬워요. 이제 문제는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오니까 임대차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44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설명드린 거고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2번 권리금과 임대차 기간은 중개보수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기간이 1년 아니면 임대차 기간이 3년 중개보수는요 똑같아요. 1년짜리를 중개하건 3년짜리를 중개하건 똑같다고요. 이게 기간이 길다고 중개보수가 길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차라리 짧은 게 낫죠. 짧은 게 왜? 또 중개할 테니까 그러면 나가고. 긴 거나 짧은 거랑 차이가 없으니까. 임대차 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12를 월세에 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시해요. 기간은 1년, 2년, 3년 다 무시고, 그리고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도 보증금에 더하는 게 아니라고요. 권리금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권리금은 아까 제가 별도의 수고비를 받는다 그랬어요. 중개보수가 아니라.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돈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고비를 그냥 합의해서 그냥 받는 거고, 그 왕창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요. 권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고비를 받는 거니까 무시.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교환은 맞바꾸는 거. 그때는 둘 중에서 큰 게 거래금액이에요. 작은 걸로 시험에 무진장 나왔겠죠. 작은 거 X, 두 개 더한 거 합산액 X, 평균액 X. 둘 중에서 큰 게 거래금액.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교환을 한대요. 얘는 1억짜리고 1억 5천짜리고 교환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서 큰 게 거래금액이니까 이게 거래금액이고 1억 5천 곱하기 요율 한 중개보수를 얘한테도 받고
얘한테도 받는 거예요. 작은 거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까 얘한테는 1억 곱하기 6을 그걸 받고 얘한테는 1억 5천 곱하기 6을 이걸 받고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큰 거 1억 5천 요거 곱하기 6이란 거를 얘한테도 받고 얘한테도 받고 작은 거 무시. 이것도 큰 게 거래 금액이에요. 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동일 중개 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중간에 껴있는 그 표시가 AND 표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매매만 맞는 거. 그게 매도인이 임차인 되는 거. 어려운 말로 하면 점유계정 이렇게 불러요. 어려운 말로 하면 지금 모르셔도 돼요. 집을 팔고선 내가 바로 그 집에 세를 사는 거. 팔았는데 이사 안 나가고 임차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팔고선 사는 거. 그러면 매매만 중개보수를 받는 거라고요. 임대차는 못 받고.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갑 매도인 집을 팔아요. 매도인 파는 사람이 매도인 을 매수인 이제 둘이 한 거 뭐 매매 계약이죠. 집을 사고 팔았어요. 그럼 얘가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사를 안 나가요. 왜냐하면 임대차 하면서 매매하면서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집을 팔지만 계속 이 집에 그냥 세를 살게. 그럼 이제 얘가 매수인이 임대인 된 거죠. 얘가 임차인 된 거고 원래 주인이었다가 이제 세를 사니까 임차인 된 거고 이렇게. 그러면 기업공인중개사가 이걸 중개했으면 이 매매만 요것만 받을 수 있다고요. 임대차는 아예 못 받아요. 중개보수를 처음부터. 왜 그러냐면 동일 중개대상물 같은 집이었어요. 그렇죠? 또 동일 당사자예요.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동일 당사자. 그리고 동시에 있잖아요. 동일 기회에 동시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뭐만? 매매만. 임대차는 못 받고 얘도 매매만 주면 되고 얘도 매매만 주면 돼요. 임대차는 안 줘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은 다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집을 사자마자 갑에게 세를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병에게 세를 준 거예요. 임대차, 임차인 이런 상황이에요. 사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병에게. 그러면 이 매매는 당연히 받는 거고 이거는 이 임대차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받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동일 중개대상물 같은 집 그리고 동시에 했대요. 사자마자 바로 세를 준 거 동시에. 그렇지만 동일 당사자가 아니에요. 갑, 을, 병 사람들이 달라졌잖아요. 그럴 때는 다 받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중개했으면 얘는요 매매 줘야 돼요. 응? 얘는 매매 줘야 돼요. 임대차 줘야 돼요. 얘는 지금 매도인이니까 매매는 줘야죠. 얘는 매수인이니까 매매 줘야 되고 임대인이니까 임대차 줘야 되고 얘는요 임대차 줘야 되고 1타 4피 짭짤한 거. 매매 주고 얘는 매매 임대차 주고 얘는 임대차 주고 1타 4피 짭짤한 거.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가 이사 안 나가면 무조건 쫓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짭짤하지. 얘가 그냥 계속 거기 살면 못 받잖아요. 이건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줘야지. 나가라 그러고. 되게 추접스러운 사람 됐네. 응? 그렇다는 거예요.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 문제가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46페이지 보시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 여기 이제 21회 때 나왔었고 24회 때 나왔었고 24회 때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밑에 거. 기업공인중개사가 Y씨 소재 X주택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사이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로부터 한 명으로부터예요. 몇 명 받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한 명 받는 거예요.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 액은 하고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보세요. 이제 1번 갑 매도인 임차인 을 매수인 임차인. 아 갑이 팔면서 바로 세를 샀구나. 요거 이런 상황. 앞에 상황. 매매 대금 1억 8천 보증금은 2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 기간 1년. 바로 지워버려야죠. 임대차 기간은 아무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무시하는 거. 그리고 YC 중개보수 기준이 딱 나와요. 이렇게. 밑에. 그럼 이제 요 상황이잖아요. 요 상황. 얘가 팔고선 바로 세를 사는 요 상황이잖아요. 요 상황. 요 상황일 때 매매는 받는 거예요. 임대차. 무시. 임대차는 지금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안 받는 거니까. 그렇죠? 우린 매매만. 그리고 매매를 누구에게? 일방. 한 명에게 받는 거예요. 한 명에게. 갑이든 을이든 한 명에게 받는 거. 그럼 매매. 얼마라고 되어 있죠? 1억 8천. 곱하기. 요율. 밑에 보세요. 5번에 매도 금액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이면 얼마? 0.5%래요. 곱하기 0.005를 해야죠. 0.5%니까. 응? 0.5가 몇 프로? 50%. 0.05 몇 프로? 5%. 0.005 몇 프로? 0.5%. 창피하니까 빨리 지울게요. 이거 알고 있는 건데 이거 창피하니까 빨리 지우고 빡빡 지워야 돼요. 흔적도 안 남게. 그럼 이제 얼마? 9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 계산기로 두들기시면 돼요. 우리 시험장에 계산기 들고 하셔도 돼요. 만약에 안 갖고 가도 계산하시면 돼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곱하기 0.005니까 이렇게 또 하면 되잖아요. 이거. 그럼 이게 90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고 세 개 제끼는 거잖아. 하나, 둘, 세 개 제끼니까 90만 원. 1, 10, 100, 1000, 만, 10만, 90만 원. 이것도 창피하니까 빨리 지울게요. 하면 된다고요. 근데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나와 있을 수 있어요. 한도액 얼마 나와 있죠? 80만 원. 그러면 얼마? 80만 원. 한도액을 넣으면 한도액까지만 맞는 거잖아요. 80만 원. 그래서 일방 받는 건 80만 원이라고요. 얼마나 쉬워 이게? 무늬만 어렵지. 그죠? 근데 이제 위에 거. 위에 게 먼저 나왔었어요. 21회 때. 21회 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완전 폭탄이었어요. 폭탄. 그래서 뭐 90점 맞던 분들이 막 그냥 간신히 60점 맞고 막 그랬다고요. 폭탄. 근데 별거 아닌데 그랬어요. 사실 보면 쫄아서 그런 거지. 일단 보세요. 얘 YC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중개로 위에 문제 기출문제 원이에요. 매도인 갑, 매수인 을 간의 액수주택을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액수주택을 보증금 3천, 월차인 2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액은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죠? 이거는 이 상황이죠. 이 상황.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했고 을이 병에게 세를 준 거잖아요. 그럴 때 누구에게 받는 거? 을에게. 얘한테 받는 거. 얘는요. 매매도 줘야 되고 임대차 줘야 된다고요. 매수인이니까 매매 줘야죠. 임대인이니까 임대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임대차 받는 거잖아요. 이거. 동일 당사자가 아니니까. 갑을 병이니까. 그럼 이제 매매 얼마죠? 2억 원이죠. 2억. 매매는 곱하기 요율 얼마? 응? 0. 2억 이상 6억 미만을 봐야죠. 0.4, 0.004 얼마? 80만 원. 한도액 얼마? 없네요. 그럼 80만 원. 한도액 없으니까. 그 다음 임대차는요? 보증금 3천에 월세 얼마? 20만 원.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 5천만 원 나왔으니까 이제 곱하기 70을 또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이거. 이 문제는 이게 핵심이 사실은 그러니까 5천만 원 나오면 그게 거래 금액이라고 그러죠. 70을 다시 곱한 분들도 많았다고요. 5천만 원. 그러면 곱하기 요율 얼마?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이니까 0.4. 0.004 얼마죠?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이요? 한도액은요? 30만 원. 20만 원이니까 한도액 안쪽이니까 20만 원만 받는 거잖아요. 더 뭐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얼마나 쉬워 이게. 쉽죠. 무늬만 어려운 거지. 무늬만. 뭐가 안 나왔죠? 이게 안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갑, 을, 병 세 명에게 모두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얼마인가? 이런 경우에 지금은 을에게 받는 게 100만 원이잖아요. 을이 아니라 갑, 을, 병 세 명에게 모두 받는 거 얼마인가?
그건 안 나왔다고 시험에. 얼마? 200. 얘는 매도인이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80만 원 줘야죠. 80만 원. 얘는 100만 원. 얘는 20만 원 주니까 이거 곱하기 아까 100만 원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 맞는 거예요. 이게 200만 원. 그렇게 짭짤하지도 않아요. 네, 어쨌든 그건 안 나왔다 이거예요.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됐고 뭐 풀만 하시잖아요. 21일 때 문제도 24일 때 문제도 그렇고 됐고 그리고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는 뭐가 나왔었냐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함정을 봤죠. 주택이 아니라 상가였단 말이에요. 상가. 그러면 상가였으면 이런 요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아까? 지원해요. 0.9. 그걸 외웠다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상가여도 마찬가지. 상가여도 매도인이 임차인 되면 매매만 받는 거예요. 상가여도 마찬가지라고요. 다만 상가일 때는 요율이 여기 주어진 요율이 아니라 우리가 외웠다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0.9를 그런 문제였죠. 그렇게 치사하게 함정을 봤었죠. 많은 분들이 낚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그렇게 하면 되고 나중에 보시면 되고 돌아와서 이제 45페이지 동그라미 5번 맨 위에 그림 밑에 동그라미 5번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면적이 층수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면은 주택 요율을 적용하래요. 복합 건물이죠. 복합 건물.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밑에는 상가로 이용되고 있고 위에는 주택으로 이용된대요. 복합 건축물. 그럼 이제 이 건물 전체를 거래할 때 주택 면적이에요. 층수가 아니라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전부 다 주택 요율을 적용해라 그거죠. 싹 다. 얘도 주택 다 주택 요율. 주의사항. 얘는 이 건물 전체를 거래했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가 부분만 거래하는 걸 내가 중개했어요. 상가 부분만.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주택 외에. 상가만 중개했는데 주택 외에. 근데 주택 부분만 거래하는 거 중개했대요. 당연히 주택.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건물 전체를 거래하는 걸 중개했으면 얘는 주택, 얘는 주택 외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무조건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뭘 보고? 면적을 보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얘도 주택 다 주택률. 그렇게요. 그러면 같대요. 해피되면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똑같대요. 무슨 요율? 주택 요율. 이상이니까. 이상은 그런 말이 이상은. 응? 같아도 주택 요율을 적용해라 그거죠.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것도. 같아도 주택 요율. 이제 제가 얘랑 같은 말들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 무슨 요율일까요? 주택 외.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 외가 더 크면 주택 외.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가 더 큰 거잖아요. 주택 외. 그럼 또 주택 외 면적이 2분의 1 초과 무슨 요율? 주택 외.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달라 보이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말인 거.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 요율. 주택 외가 더 크면 주택 외. 그래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그러면 주택 요율.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 그러면 주택 외. 주택 외 면적이 2분의 1 초과 그래도 주택 외. 주택 외가 더 큰 거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었구나. 이렇게. 또 같을 때에도 주택 요율이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5번이었고. 그다음 동그라미 6번도 올해 나온 거죠. 이것도 올해 나온 거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이거 의외로 많이 실수했더라고요. 쉬운 걸 많이 실수하세요. 맨날 하는 건데.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 사무소 소재지 시조들에 따라서 중개보수 받아요. 중개 대상물 그 중개 대상물 토지 건축물이 어디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잖아요.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해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내 사무소가
강서구에 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는 거라고요. 내가 부산에 있는 거 중개했어도, 인천에 있는 거 중개했어도 상관없다고요. 사무소 위치가 중요해요.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항상 사무소 소재지가 중요하지 그 중개 대상물 위치는 전혀 안 중요하다고요. 예? 쉬운 건데도 이런 걸 실수해서 틀리신다고요. 되게 억울하겠죠 그러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하다 그런 거고. 그러면 주택 외에요? 주택 외에 이런 게 적용될 필요가 있나요? 주택 외. 주택 외는 상관이 없죠. 주택 외는 어차피 조례가 없잖아요. 그 상관이 없다고요. 주택만 그런 거죠. 주택만. 또 그리고 밑에 있는 실비도 조례가 있어요. 그 3번에 있는 실비도, 비용도. 주택하고 실비는 조례에 따라서 받는 거라고요. 그럼 그 조례가 무슨 조례?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주택 외는 조례 따라가는 거 아니니까 적용될 여지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6번은 주택과 실비만 적용되는 거예요. 주택과 실비만. 조례가 있는 것만. 근데 그 조례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다. 그렇게요. 시군구 조례도 아니에요. 강서구 조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조례예요. 그 다음 7번 아파트 분양권 중개 대상물이었죠?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으니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아파트 분양권이니까 주택 요율을 적용해야죠. 그렇죠? 아파트 분양권이니까 주택 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상가 분양권이라면 주택 외지만 아파트 분양권이면 주택 요율이에요. 그리고 거래 금액은 기납입금, 지금까지 들어간 돈,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이게 거래 금액이에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 이거 기납입금. 계약금만 들어갔으면 계약금 더하기 프리미엄. 중도금까지 들어갔대요. 계약금 더하기 중도금 더하기 프리미엄. 중도금 1차까지 들어갔대요. 계약금 더하기 중도금 1차 더하기 프리미엄. 뭐가 아니냐면 총분양가. 총분양가가 분양 금액을 말하죠. 총분양가 더하기 프리미엄, 이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총분양가는 5억이었대요. 총분양가 5억.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갔어요. 중도금 1억 들어갔어요. 프리미엄, P 5천 붙었대요. 거래금액 얼마? 2억이라고요.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5억 더하기 프리미엄 5억 5천. 그게 아니라 이것도 판례예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이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받았냐면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 더해요. 5억 5천. 5억 5천에다가 요율을 상가율 0.9를 곱했어요. 중개보수가 몇백만 원 나왔어요. 그랬더니 초과보수 금지. 안 된다 그거죠. 느낌상도 아파트 분양권이면 주택 요율을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거래 금액이 5억 5천이 아니라 2억이라고요.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지금까지 들어간 돈 더하기 프리미엄이에요. 그리고 프리미엄은 더해줘야 돼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프리미엄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무시하는 거였고 프리미엄은 더해주는 거예요. 헷갈리겠지 이것도. 시험에도 2번 나온 적이 있었죠. 판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3번 실비는요. 실비는 방가로 1번 보시면 실비 한도에 뭐가 있다는 거, 아까 조례가 있다라는 거. 조례가. 아, 실비에도 조례가 있구나. 주택도 조례가 있고 실비도 조례가 있고.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 중개보수를 규제하니까 실비, 비용 명목으로 왕창 받아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 명목으로 왕창 못 받아가게 규제를 해줘야죠. 그래서 조례가 있어야 돼요. 실비에도 조례가 있어요. 그럼 뭐만 조례가 없는 거? 주택 외만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뻔질나게 나오는 거냐면 주택 외인데 조례가 보이는 거, 그 X. 그게 뻔질나게 나오는 거예요. 주택도 조례가 있고 실비도 조례가 있는데 주택 외만 조례가 없으니까 주택 외인데 조례 보이면 바로 X.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맞추면 수업 끝나고 틀리면 밑에도 해요. 오피스텔 조례 있어요 없어요? 오피스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맞췄어요. 오피스텔 조례가 없다고요. 잘하셨어요. 왜? 주택 외잖아요. 주택 외는 조례가 없는 거. 오피스텔 임대차 0.4%, 오피스텔 매매 교환 0.5%. 조례는 없다 그랬어요. 주택 외였으니까. 주택 실비만 조례가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밑에 실비 범위는 그냥 이번 시간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비에 조례가 있다까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풀었고 됐습니다. 2번 정도 더 남았는데요. 마지막에는 주임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서 마지막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임차 보호법 전까지를 좀 끝납니다. 58페이지까지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끝나는 거잖아요. 벌써 금방 간다고 이 시간이. 아마 1월 달부터는 더 금방 갈 거예요. 더. 됐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